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장편 소설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 제1편을 함께합니다. 소설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 정읍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귀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디리 라는 후렴으로 전해지는 애달픈 사랑의 노래, 망부석의 전설이 깃든 정읍사,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이기도 하지요. 단 11줄의 가사로 남은 이 노래에 문순태 작가는 기다림의 미학을 불어넣어 마침내 완전한 서사의 몸을 가진 장편 소설로 완성했습니다. 어휘 하나하나, 문장마다 이야기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지닌 소설 정읍사.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 문순태. 샘바다에 뜨는 달. 보름달이 활짝 피어나면서 끝없는 달빛 바다가 펼쳐졌다. 달은 밤하늘에 피어난 어둠의 꽃처럼 소담하고 아름답다. 샘바다 마을 뒷산 삼신산 정수리 위로 보름달이 덩싯 떠오르자 토담집 방안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고즈넉한 밤이 달빛에 흥건히 젖어들자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여 세상은 꿈속처럼 조용했다. 문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은싸라기 같은 달빛은 가쁜 짐승의 숨소리를 내는 듯 하였다. 그것은 단소 가락 소리였다. 달빛에 젖어 흐느끼는 단소 가락 소리는 그날 밤 달이 떠오르자 아련하게 들려왔다. 달빛이 어둠에 둘러싸인 땅을 핥아대듯 높고 낮은 곳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비추자 단소 소리도 점점 선명해졌다. 달빛이 단소를 울리는 것인지 단소 소리가 달빛을 불러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단소 소리는 애간장 타는 한숨 소리 같기도 하고 마디마디 오목가슴 쥐어뜯는 한많은 여인의 울음처럼 처절하기도 하고 누구인가를 간절하게 부르는 애원성처럼 마음을 죄 흔들었다. 벌써 사흘째 밤마다 달이 떠오르는 시각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월하는 단소 소리 때문에 어젯밤에도 그 전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살나도록 뒤척였다. 단소 소리가 17살 월하의 생가슴을 휘어져 놓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경이 시작된 그렇게 봄 이후 보름달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설레어 잠을 설치곤 했던 월하였다. 둥근 달을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울컥 눈물이 솟구치곤 했다. 그렇지만 눈부시도록 고운 달빛이
달거리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칼칼하게 헹구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달빛을 받고 나면 한결 몸도 마음도 정결해지는 것 같았다. 도대체 누구일까? 보름달이 떠오르면 누가 밤마다 저리도 애절한 마음으로 단소를 부는 것일까? 그것은 월화가 아직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단소 소리는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을 찢고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실핏줄을 타고 퍼지면서 아련하게 몸과 마음을 휘감았다. 달기야, 저 고운 소리 좀 들어봐라. 누가 밤마다 저리도 구슬프게 단소를 분다냐? 월화는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동생 달기를 흔들었다. 달기는 깊은 잠이 들었는지 대꾸가 없다. 단소 소리는 둥두렷한 달이 중천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큰 샘거리 쪽에서 월안의 집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월안은 방문을 열고 나갔다. 단소 소리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휘저으며 성가시도록 그녀를 밖으로 불러낸 것이다. 마당엔 달빛이 절집 모퉁이의 설토화처럼 후북이 깔려 있었다. 달빛은 바자울과 대추나무 가지에도 너울너울 걸려 있었다. 보라는 대추나무 쪽으로 다가가서 까치발을 하고 달빛이 출렁거리는 바자울 너머를 바라보았다. 단소 소리는 분명 큰 샘거리 쪽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련히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이어져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바탕 방망이질해 대고는 불이 나게 도망치듯 멀어져 갔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졌다가 다시 끊어질 듯한 단소 소리와 달빛이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있었다. 누구일까? 누가 저렇듯 애간장 끊어지게 단소를 불까? 월화는 당장 단소 소리가 흘러오고 있는 큰 샘거리로 뛰어나가 보고 싶었다. 그때 큰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다. 월화야, 이 밤중에 웬 단소 소리다냐? 엄니, 여태 안 주무셔서 그러오? 저 소리 땜시 마음이 뒤숭숭해서 통 잠이 안 오는구나. 누가 단소를 저리도 잘 부는지 모르겠다. 큰 샘거리에서 들려오는 것이 맞지라? 괴다리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샘거리 숲정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흘 밤째구만요. 샘바다에는 단소쟁이가 없는디. 그렇지라? 샘바다에 악공이 살지 않지라? 밤이 늦었다. 곧불들라 그만 들어가 자거라. 보름달이 뜰 무렵에는 안 그래도 잠을 못 자는디 더구나 더 저쪽 단소 소리 때문에 잠이 싹 달아나 버렸어라. 어쩌면 월화 내년은 보름달님 찾아올 적마다 잠 못 자는 것까정도 너 예미를 그대로 닮았다냐. 그때 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오라 아버지 우발산이 문턱 밖으로 얼굴을 뾰꼼히 내밀고 마당의 모녀를 보며 큼큼 헛기침을 뱉었다. 우발산의 얼굴에도 달빛이 화사하게 깔렸다. 잠들 안 자고 못 들었는겨? 우발산이 가래 낀 컬컬한 목소리로 모녀를 나무라듯 퉁겨댔다. 월아버지, 저 소리 안 들리오? 월아어머니가 사붓사붓 달빛을 밟고 토마루 쪽으로 다가오며 묻자 우발산이 턱끝을 쳐들고 이쪽 저쪽을 휘둘러 보았다. 바람소리 아니야? 아이고, 저 참나무 토막 같으니. 인혁은 바람소리하고 단소소리 구별 못해요? 월아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실망한 듯 눈을 한번 흘기고 다시 단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바자울 너머로 눈길을 던졌다. 내 원참, 이 밤중에 무슨 단소 소리가 난다고 지랄들이여. 샘바다에 무슨 단소 부는 악공이 있다고. 우발산은 다시 헛기침을 토하며 거칠게 방문을 닫았다. 그제야 월아 어머니도 남편의 심기를 짐작한 듯 거푸 하품을 삼키며 큰 방으로 들어갔다. 월아는 한참을 더 바자울 옆에서 달빛을 온몸에 흥건히 받으면서 단소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단소 소리가 월아 자신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아 차마 그 소리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냉큼 들어가서 자지 않고 못하는 거냐? 월아가 달빛에 젖은 채 단소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 다시 방문이 열리면서 거친 아버지의 목소리가 딸의 덜미를 잡았다. 아버지의 성화에 월아는 더 이상 마당에 서 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턱 옆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그때 단소 소리가 한껏 빠른 곡조로 날개치듯 숨가쁘게 내달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월아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소 소리가 그녀에게 책찍질을 해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어쩌면 단소쟁이는 달빛을 통해 월아의 행동을 하나하나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림은 큰 샘거리 옆 왕버드나무 숲속에서 단소를 불었다. 그는 달빛을 받고 버드나무에 등을 기대고 월안의 집 쪽을 향해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자신이 부는 단소가락에 취해 있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월아를 향해 바람처럼 달려갔다. 단소가락에 그의 마음을 실어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그는 입술을 취구에 댄 채 중천에 떠 있는 달을 쳐다보며 달님이시여, 간절한 이내 마음을 월아 낭자에게 전해주시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달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순간에는 그의 단소 소리가 한결 슬프고 애처롭게 울었다. 도림은 월아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달님한테만 말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부정을 타게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월아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달빛처럼 정결하게 간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가 자정이 지나 세상이 깊이 잠든 새벽에 단소를 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새벽의 달빛이 가장 빛나고 깨끗한 것처럼 새벽의 단소 소리 또한 어느 때보다 청아하기 때문이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밝힌 월화는 어슴어슴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물을 길어오기 위해 물 항아리를 옆구리에 끼고 큰 샘거리로 나갔다. 큰 샘거리에 가면 단소쟁이가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다. 꼭두 새벽이라서 큰 샘거리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월화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서도 한동안 항아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달이 밝은 밤의 새벽은 한결 더디게 오는 것일까. 완연히 날이 밝지 않았는지 큰 샘거리를 애두른 팽나무며 왕버드나무에는 아직 이슬보다 더 작은 어둠의 알갱이들이 찐득하게 매달려 있었다. 어쩐지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기까지 했다. 월화는 날이 밝아 물을 길러오는 아녀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월화는 아까부터 늙은 팽나무 사이로 개울 건너 숲정이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끈적한 미명의 어둠에 묻혀있는 숲정이에서 다시 단소 소리가 가느다랗게 흐느끼듯 들려올 것만 같아서였는데 어느덧 미명의 어둠이 서서히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얼마 후 월화는 왕버드나무 숲정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흰옷 입은 남정네가 분명했다. 숲정이에서 걸어 나온 그가 천천히 큰 샘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더부룩한 민머리에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키가 공중하게 큰 젊은 남자의 손에는 대나무 단소가 들려 있었다. 월화는 몇 번이고 눈언저리를 훔쳐가며 가까이 오고 있는 호리호리한 체구의 남정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간밤에 저 남자가 그리도 구슬프게 단소를 불었단 말인가. 월화는 왠지 가슴이 벌떡거리면서 팔다리의 힘이 스르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큰 샘거리로 다가오던 남자가 월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얼굴로 걸음을 멈추어 섰다. 그는 넋을 잃은 듯 한동안 멀거니 월화를 바라보기만 했다. 월화 낭자가 아니오? 그는 도림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월화는 그제야 단소쟁이가 도림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감추며 두 손으로 무릎을 짚어 엉거주춤 일어섰다. 새벽 이슬을 털고 온 도림의 바짓가랑이가 휘지근하게 젖어 있었다. 이 새벽에 어쩐 일로? 월화는 도림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단소에 오랫동안 눈길을 멈추며 말끝을 흐렸다. 찬물을 들이켰을 때처럼 오목가슴 먼저리가 싸하게 느껴졌다.
아밭에 물을 주고 오는 길입니다요. 도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월아는 간밤에 단소를 분 것도 도림이었느냐고 물어보려다가 또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가 단소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본 이상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림이 단소쟁이였단 말인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허면 도림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몸을 돌려 세웠다. 그는 그냥 큰 샘거리 앞을 지나 공중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마을로 들어갔다. 그는 몇 번이고 월아한테로 되돌아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그녀 옆에 있고 싶었다. 잠시만 더 얼굴만이라도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도림은 그런 자신을 실컷 꾸짖었다. 월아는 한동안 넋을 잃고 망연히 서서 도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집에 사는 정녀가 오는 것도 모른 채 도림이 이미 마을 안 고사스로 멀어진 후에도 그대로 우두망찰 서 있기만 했다. 월아야, 너 방금 도림이 오고 무슨 이야기 했냐?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인 정녀가 바짝 옆에 와서 말을 해서야 월아는 퍼뜩 정신을 수습했다. 이야기는 무슨? 두 사람이 얼굴 맞대고 다정하게 서서 이야기 주고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거짓말이냐? 정녀가 칙칙한 웃음을 말아올리며 장난스럽게 다그쳤다. 그냥 아는 체만 했구먼. 너희들 정분 났냐? 큰일 날 소리. 월아는 정녀를 향해 사납게 눈을 흘기면서 도림이 사라진 안 고사 쪽으로 얼핏 보았다. 도림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월아는 머리를 흔들고 나서 찬 샘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제야 맑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정녀, 너 밤에 단소 소리 들었죠? 월아가 소매자락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으며 넌지시 물었다. 단소 소리? 뭐 뜬금없는 무슨 단소 소리. 너무 곤해서 초저녁에 잠든 통에 너무 뭐 아무것도 못 들었는디? 정녀의 말에 월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도림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단소를 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도림이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샘바다로 이사 온 것은 지난해 초가을이었다. 도림의 아버지는 떠돌이 염하니 소금장수였다. 아버지가 화병으로 얻은 간 농양으로 세상을 뜨자 도림 역시 아버지처럼 완산주, 고사부리, 혼량매, 빈굴, 벽골 등지로 떠도름하다가 샘바다로 찾아왔다. 그가 샘바다를 찾아온 연유는 큰 산들이 마을을 애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샘바다에는 설해봉,
불출봉, 망해봉, 까치봉, 삼신산, 갑바이산 등 큰 산이 성처럼 샘바다를 둘러싸고 있었다. 도림은 이들 큰 산에 나는 좋은 약초를 캐 어머니 병을 고치고자 했다. 마을 사람들은 효심이 지극한 도림을 대견스럽게 생각해 오던 터였다. 도림은 샘바다에 이사온 후 산짐승들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귀한 약초를 캐 어머니 병구안을 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지난달에 눈이 녹자 그는 멀리 바다가 보인다는 망해봉까지 올라갔었다고 했다. 기실 샘바다에서 망해봉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도림 위에 젊은 사냥꾼인 해장과 나이 많은 노인 2서너 명 더 있을 뿐이다. 천년된 마귀 할미가 산다는 망해봉은 산세도 예사롭지 않거니와 범이나 늑대 같은 산짐승 때문에 올라가기가 무섭고 힘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존경심과 부러움을 갖고 있게 마련이었다. 도림은 깊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가까운 빈굴이나 인의에 내다 팔아서 연명해 갔다. 그가 왕보드나무 숲정이 옆 산자락에 밭대기를 일구고 하지마를 재배한 것도 올 봄부터였다. 그런 무지렁이 약초꾼이 그토록 아름다운 단소 소리를 낼 수 있다니 월아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도림은 월안의 아침 밥상머리에 화제가 되었다. 엄니, 간밤에 단소를 분 것이 누군지 아시남요? 바로 도림이더러만요. 월아가 자연스레 도림의 이 얘기를 꺼냈다. 뭐 그 뜨내기 약초꾼 말이냐? 맞으라. 지난달에 약초 캐러 혼자서 겁도 없이 망해봉거정 올라갔었다는 도림이 말이에요. 별일도 다 있구나. 약초꾼 주제에 단소를 그렇게 잘 불어? 흔디 왜 여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단소쟁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단소를 불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라. 정말로 괴상하구나. 왜 숨어서 단소를 불어? 그것도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요. 애간장 살살 녹게 잘 불더라. 그놈의 단소 소리 샘바다 가시나들 오줌 재리게 생겼구만. 코르코름 멋들어진 소리는 처음이여라. 월아는 그렇게 말하며 간밤의 단소가락과 새벽에 큰 샘거리에서 보았던 도림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새까만 눈썹과 생각이 깊은 듯 우묵한 눈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날 해질녘에 해장자 때 공자인 사냥꾼 해장이 사냥 나가서 잡은 꿩 한 마리를 들고 월안의 집에 왔다. 오래전부터 월아를 마음에 두고 있는 해장은 1년여 전에 월아의 부모에게 매파를 보내 혼담을 넣은 후 스스럼 없이 사냥감을 들고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월아 부모는 이미 딸을 해장에게 시집 보내기로 작정한 터였다. 해장내는 조상 대대로 벼슬살이를 해온 샘바다 토박이였다.
회장의 할아버지는 팔품 시덕 벼슬을 지냈고 13품 무독 벼슬을 지낸 그의 아버지는 지금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있다. 월화는 어렸을 때 보았던 회장의 할아버지 관복 입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 할아버지가 샘바다에 올 때는 새의 날개와 비슷하게 생긴 은빛 꽃으로 장식한 사모의 비색 공복을 입고 검은 띠를 둘렀다. 샘바다 아이들은 회장 할아버지의 그 같은 옷차림이 신기하여 줄을 지어 쫄랑거리고 따라다니기도 했었다. 그리고 농사꾼 할아버지를 둔 월화는 그런 회장이 늘 부러웠다. 다음번에는 망해봉에 들어가서 맷톳을 꼭 잡아오겠습니다요. 토마루에 걸터 앉은 회장이 우람한 두 어깨를 흔들어대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월화 부모는 그저 흡족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들 부부는 문벌 좋고 사내다운 회장을 사위로 맡게 된 것을 감지덕지 생각할 따름이었다. 그 망해봉이나 삼신산에는 사나운 범이 우글거린다는디 조심하소. 월화의 아버지 우발산이 탐탁해하는 눈길로 회장의 옆 얼굴을 그하게 들여다보며 당부를 했다. 딸만 둘을 둔 우발산으로서는 늠름한 회장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했다. 쟤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구만요. 회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해하는 태도로 말하며 월화의 방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래요. 범도 자네를 만나면 도망칠게요. 월화 아버지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망해봉에 산다는 천년묵은 마귀 할멈도 무섭지가 않구먼요. 알았어. 자네 용맹은 아내만은 망해봉 마귀 할미는 당할 사람이 없어. 망해봉 그 마귀 할미한테 붙잡히면은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요. 망해봉 그 마귀 할미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돌아다닌다는 기요. 그러니까 망해봉으로 사냥을 가더라도 날이 어두워지면 서둘러서 내려와야 해요. 한번 그 마귀 할미를 만나보고 싶구만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라니까. 월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큰 소리로 월화를 불렀다. 월화는 그동안 두어 차례 어머니 아버지가 회장이 왔다면서 나와보라고 큰 소리로 닥달했는데도 방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 월화는 회장의 거칠고 왁살스러운 성격이며 지나치게 거만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렇듯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잘난 척 하다가는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싶었다. 월화는 회장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알고 자신을 대할 때 좀 사분사분해지기를 바랐다. 월화는 어쩐지 회장과 함께 있으면 늘 불안하고 주눅이 든 것처럼 심신이 옥죄어 들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무슨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월화의 부모는 그런 딸을 못마땅해 하였다. 그날 월화의 얼굴도 못 보고
휘적휘적 집으로 돌아가는 해장은 비 맞은 기분이 되었다. 그는 도무지 월아의 속내를 가늠할 수가 없어 답답했다. 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자신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떨떠름해지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까지도 했다. 사냥을 좋아하는 해장은 여자를 취할 때 사냥감으로 보려고 했다. 목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면 화살이 관역을 명중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화살이 목표물을 명중했을 때 그 쾌감은 황홀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월화를 목표물로 택했다. 샘바다 근동에서 월화만큼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나긋나긋한 여자는 없었다. 그는 월화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샘바다 마을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화살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있다. 황홀경을 느끼기는커녕 못내 부끄럽고 화가 났다. 그렇다고 월화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물론 월화가 그렇게 나오는 연유는 해장의 부모 탓도 있다. 해장 부모는 월화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해장은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들볶아서라도 월화를 며느리로 맡겠다는 승낙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날도 월화는 해장이 한바탕 으스대며 떠들다가 돌아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해장이 돌아간 후에야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너는 어찌 그러냐? 해장을 왜 닭 소보듯 하는겨? 시집 가서 구박받으면 어쩌려고 그려? 시발, 해장한테 잘 좀 하거라. 그러다 행여 마음 변하면 어쩔 거요? 월화 어머니는 해장이 돌아가고 나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심하게 딸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뭐라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터라 어머니의 핀잔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해장이 돌아간 후에는 부모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를 살갑게 대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곤 하지만 막상 해장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얼어붙게 마련이었다.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조차 두려웠다. 아이고, 아직은 이물없지가 않아서 그럴 테니 그만두소. 가시버시가 되어서 몸을 섞게 되면 비매니 잘하겠는가. 우발사는 여전히 흡족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은 단소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한쪽 귀퉁이가 한껏 이지러진 달도 월화가 잠든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샘바다의 하늘에 떠올랐다. 그 무렵이면 월화의 몸에 달거리도 멎어 잠을 잘 잤다. 월화는 오랜만에 온몸이 녹실녹실해지도록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기어들어와 담금질을 해댈 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천천히 물 항아리를 들고 큰 샘거리로 나갔다. 그날따라 큰 샘거리를 애두른
왕버드 나무며 팽나무, 느티나무의 나뭇잎들이 유난히 푸르고 반짝거렸다. 넉넉한 바람에 버무려진 4월의 햇살은 눈부시도록 빛나고 신선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서인지 월아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꿈속처럼 청아했다. 큰 샘거리에는 앞집 정녀를 비롯해서 샘바다 낙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제잘거리고 있었다. 큰 샘거리에 나오면 샘바다 안팎에 떠도는 자잘한 소문들을 한꺼번에 귀동냥할 수가 있었다. 그날 아침 큰 샘거리의 화제는 도림과 그의 단소 소리였다.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어 단소 소리를 듣지 못했다던 정녀까지도 도림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댔다. 도림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소금장수 아버지를 따라 떠돌아댕김시로 단소를 부렸다더만. 그래서 한때는 악공이 되려고도 했디야. 정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병들어 자리 보전하고 있는 도림의 어머니 병문안을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서 침을 튀겨가며 말했다. 병든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되면은 도림은 샘바다를 떠나 저그 아버지 맨키로 떠돌이 소금장수가 될 거라고 하더만. 어쩌까 샘바다를 떠나면 다시는 단소 소리 듣지 못하겠네. 그나저나 왜 보름달이 떠오를 때만 단소를 부는겨? 그 속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 누가 한번 도리미를 살짝이 만나서 그 속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알 거구만 그려. 누가 물어볼게요? 뭐라?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시간네. 참 그렇구만. 안악들은 월아를 보며 한바탕 깔깔대고 웃었다. 월아는 안악들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앵돌아져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먼저 일어섰다. 삼신산 세제골로 천궁을 캐러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난 도림은 어머니에게 줄 마죽을 쑤어드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샘바다로 옮겨와서 염통병에 좋다는 산약초를 다려 먹은 후 몰라보게 회복되고 있었다. 도림은 어머니의 병세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샘바다로 이사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려 산에 갈래? 마죽 한 사발을 다 비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며칠 동안 쉬었으니까 올라가 봐야지요. 아휴, 함부로 깊은 산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저물기 전에 서둘러서 내려오고 그 망해봉에는 무서운 마귀 할미가 산다더라.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어저께부터 환원이 났다. 숨쉬기도 수월하고 가뿐 정도 수그러든 것 같아서야. 오늘 같음사 좀 살겄다. 샘바다로 이사 오기를 잘했네요. 여기로 이사 와서 좋은 산약초 잡수신 게 낫지 않남요? 큰매 말이다. 다 네 덕이다. 자식한테 어찌 그런 말씀 하신다요. 하면 저 핑 다녀올게요. 도림은 약초망태기를 맨 후 단소를 손에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언제나 산에 갈 때는 단소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큰 샘거리 앞을 지나면서 행여 월화가 나와 있을지 몰라 발걸음을 늦추었다. 큰 샘거리의 안악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날 꼭두 새벽에 월화와 마주친 적이 있는 터라 그는 이날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큰 샘거리 앞을 지난 것이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이른 아침이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발걸음이 큰 샘거리로 향하곤 했다. 그것은 물을 길러 나온 월화의 모습을 먼 발치로라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어쩌다가 월화의 모습을 본 날이면 마음이 한결 맑아지면서 진종일 흥이 났다. 그런 날이면 귀한 산약초가 자주 눈에 띄곤 했다. 월화의 모습을 보지 못한 도림은 일부러 그녀 집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자울 안을 기웃거렸다. 이때 월화의 집을 찾아가던 회장과 잡박 마주치고 말았다. 회장은 도림보다 한 뼘 가량이나 키가 작았으나 쫙 벌어진 어깨가 바위처럼 우람해 힘꼴 깨나 씀직해 보였다. 이봐, 왜 남의 집을 엿보는겨? 회장은 도림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아침에 하인 미루로부터 도림과 월화 사이에 정분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언제 한번 도림을 만나 단단히 연금을 보여주리라 벼르고 있던 터였다. 엿보기는 누가 엿본다고 그려? 너 나한테 돼지고 싶은겨? 회장은 도림의 덜미를 움켜잡은 오른손에 힘을 주어 동댕이 치듯 때밀며 내질렀다. 도림은 잠시 비척거리다가 몸의 중심을 잡은 뒤에 천천히 몸을 돌려 세웠다. 그때 회장이 다시 내달아오더니 도림의 앞을 막아섰다. 행여 월화 낭자한테 엉뚱한 마음을 품고 기웃거리는 거라면 일찌감치 마음을 고쳐먹는 게 나을 게야. 회장은 도끼문을 불아려 무섭게 찔러보며 당장 도림을 패대기 칠 것처럼 잔뜩 을러맸다. 월화 낭자가 정혼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구만 그려? 도림은 회장의 위세에 눌리지 않았다. 그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었다. 우린 정혼한 사이나 마찬가지여. 금시초문인디? 두 사람이 정혼을 한 사이라면 양가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했다는 거 아니여? 소문으로는 자네 쪽 부모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만 내가 잘못 들었나? 도림은 차마 그 말만은 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결국 오래전에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던 바를 입 밖에 토해내고 말았다. 도림의 말에 회장은 할 말을 잃어버린 듯 눈알만 부라렸다. 그는 도림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뜨내기 약초꾼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 회장이 험하게 부릅뜬 눈으로 저울질하듯 도림을 위아래로 들었다 놓으며 계속 을러맸다. 그 사이에 도림은 반달음으로 월안의 집 앞을 지나쳐 세제골로 향했다. 샘바다에서 세제골까지는 지척지간이다.
삼신산을 끼고 있는 세제골은 워낙 골짜기가 길고 험하여 담력이 큰 남정들이라도 혼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세제골을 넘기 위해서는 골짜기 초입 얼배기 술막에서 함께 갈 길동무를 기다렸다가 너댓 명쯤 모여서야 길을 떠나곤 하였다. 도림은 아직 세제골을 넘어가 본 적은 없었다. 골짜기를 넘어 남정네 걸음으로 한나절쯤 더 가면 고이시라는 제법 큰 고을에 이른다는 말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도 언젠가는 세제를 넘어 고시 땅에 가보고 싶었다. 그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낯선 땅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뜨내기 소금 장수였던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탓인지 도림은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머물러 살기보다는 여기저기 낯선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싶기도 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에 저절로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어머니는 그런 도림을 역맛살 때문이라고 했다. 이른 아침이라 세제 골짜기 초입의 술막에는 제를 넘기 위해 길동무를 기다리고 있는 길손이 아무도 없었다. 도림은 술막 앞을 그냥 지나쳐 허위허위 고갯길을 추어 오르기 시작했다. 세젠마루 내거리에 또 하나의 술막이 있다고 했으나 그는 아직 한 번도 그곳까지 올라가 본 적은 없었다. 도림은 한참 동안 고갯길을 오르다가 밋밋한 삼신산의 등성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등성이를 조금 올라가자 판판한 양지 쪽 고사리밭이 나왔다. 그곳에서 망태기를 내려놓고 정신없이 고사리를 꺾었다. 도림은 산에 오를 때에는 귀한 약초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다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망태기에 넣었다. 고사리를 꺾고 말을 캐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언제나 망태기가 그들먹했다. 한참 고사리를 꺾고 나자 배가 허출해졌다. 허기를 채울 것이 없나 주위를 살피다가 사삼, 더덕과 도랏을 찾았다. 그는 더덕과 도랏 대여섯 뿌리를 캐먹고 나서 쫀득쫀득한 느릅나무 잎을 한 움큼 훑어먹었다. 입안이 더덕 향기로 가득했다. 허기를 메운 도림은 떡갈나무를 꺾고 앉아서 허리춤에서 단소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그는 산에 올라올 때마다 단소를 불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는 내키는 대로 마음껏 단소를 불 수가 있어 좋았다. 산 속에서는 굳이 아름다운 소리만을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바람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소쩍새나 꾀꼬리 혹은 여치나 매미 울음을 흉내내기도 했다. 그가 한참 동안 소쩍새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는데 어느새 등이 휘움하게 구부러진 소나무 가지 우둥지에 꾀꼬리 한 마리가 푸드득 날개를 치고 날아들었다. 그때 그는 소쩍새 울음을 멈추고 꾀꼬리 소리를 냈다.
그러자 소나무 가지 끝에 앉아있던 꾀꼬리가 이 가지 저 가지로 부산하게 옮겨다니면서 낭자하게 울어댔다. 이렇듯 얼마 동안을 단소소리로 꾀꼬리와 화답을 주고받는 사이 산까치며 딱따구리, 동박새 여러 마리가 도림을 애두른 나뭇가지로 날아들었다. 얼마 후 단소소리를 멈추자 새들도 울음을 그치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갑자기 산속이 새벽처럼 정겨로웠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단소소리를 멈춘 도림은 샘바다 하늘을 바라보며 달빛처럼 고운 어라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작년 가을 샘바다로 이사를 와서 어라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달빛에 젖은 듯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하늘에 덩시 떠오른 달림을 지상에서 만나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떨리고 기분이 얼얼해졌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중키에 포동포동하면서도 야린 듯한 몸매며 희고 갸름한 얼굴에 둥그스름한 턱, 적당히 검고 희움한 눈썹에 은행알처럼 탱글탱글한 두 눈, 높지도 얕지도 않은 콧잔 등 야무진 입과 가지런한 치아하며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조화를 이루어 연꽃처럼 곱고 복스럽고 후덕해 보였다. 도림이 소금 장사를 하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처자들을 보아왔지만 월화만큼 한눈에 쏙 들어온 여자는 없었다. 그녀와 눈길이 마주친 것은 짧은 순간이었다. 그때 그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어 그 자리에 선 채 심신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한순간도 월화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눈을 뜨고 있어도 달림 같은 월화의 아리따운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올라 출렁거렸다. 월화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달빛이 가득 찬 것처럼 마음이 밝아졌다. 다만 애타게 괴는 마음을 그녀에게 전할 길이 없어 더욱 안타까웠다. 그는 단소소리로나마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바람에 실어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도림은 괴로워하던 끝에 나흘 전 보름달이 떠오르자 칼칼하게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고립작 속에 깊이 감추어둔 단소를 꺼내들고 숲정이에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로는 단소를 불지 않기로 했었다. 단소를 불면 아버지가 더욱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10살 무렵부터 떠돌이 소금장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단소를 불었다. 아버지는 소금찌개를 지고 소금이요. 짜고 맛 좋은 소금이 왔소. 를 목이 쉬도록 외쳤고 뒤따르는 도림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단소를 불었다.
그러나 도림은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로는 한 번도 단소를 불지 않았다. 한밤중에 단소를 꺼내들고 숲정이로 들어간 도림은 달의 정령에게 단소 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했다. 그는 달림에게 월화를 괴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사흘 밤 동안 숲정이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마음을 가다듬고 달림에게 단소 소리로 소원을 전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큰 샘거리에서 월화를 보게 된 것이다. 달림이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도림은 너무 벅찬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도 입이 열리지가 않았다. 그래도 울고 싶도록 좋았다. 그는 월화를 보게 해준 달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보름달이 떠오르면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 생각이었다. 월화에게 그의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아니 월화가 도림의 여자가 될 때까지 달림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도림은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단소를 입술에 대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숲정이에서 달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단소를 불었던 그 심정 그대로 다시 단소를 불었다. 비록 지금은 달림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늘 어딘가에서 한 달 후 다시 떠오를 그 밤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세상의 빛을 끌어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 그리고 달림은 때때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늘 끝 어디에서라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가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한참 단소를 불고 있을 때 검독수리 한 마리가 구름 한 점 없는 광활한 쪽빛 하늘 한가운데 높이 떠 있었다. 검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멈춘 채 움직임 없이 땅 위를 내려다 보았다. 어쩌면 도림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림은 검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 날개를 펴고 미동도 없이 오랫동안 한자리에 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신기했다. 검독수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도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독수리가 도림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소 소리가 듣고 싶은 것일까? 도림은 단소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어쩌면 달림이 그에게 검독수리를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잠시 후 검독수리는 두어 번 날개를 접었다 펴면서 도림을 낚아채기라도 할 것처럼
쏜살같이 내리질러 오는가 싶더니 깍 하고 한 번 울고 나서 다시 바람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랐다.